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7단원 수권과 해소의 순환 한 방에 정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싹 빼고 중요한 내용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권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국에는 여러분이 1학년 1단원에 배웠을 겁니다. 지권, 외권, 생물권, 기권 이외에 물을 다루는 수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권은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게 되고요. 바다와 육지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를 다른 말로 우리는 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죠? 그래서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해수의 특징은 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짠맛이 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담수는요 거의 육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수는요 97.47%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구 표면으로만 봐도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에는 염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용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활용을 좀 바로 할 수 있는 물은 뭐가 있을까요? 담수는 2.53%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빙하입니다. 빙하는 1.76% 정도로 되어 있는데 빙하는 얼음으로 되어 있죠. 얼음은 뭘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물이 얼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빙하를 북극이나 남극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녹여서 사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빙하의 사용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하수나 하천 호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하천 호수는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약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와 하천을 다 합치면은 약 0.77%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양이 매우 적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수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해수는 바다이고 짠맛이 난다. 그리고 담수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는 물이고 짠맛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빙하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지하수, 세 번째로 많은 것은 호수와 하천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빙하는 실제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랑 호수, 하천수를 잘 아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수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해수입니다. 그리고 요 조그마한 요 영역이 바로 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담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회색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호수와 하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는 수자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사용되는 모든 물을 다 우리는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은 짠맛이 없는 담수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빙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천하고 호수를 가장 먼저 쓰게 되는데 하천하고 호수 같은 경우는 0.01%밖에 없죠.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는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는 매우 느리게 흐르고 있는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보통 하천수나 호수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나 호수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있는 물의 약 0.01%밖에 안 되는데 지하수는 무려 76배인 0.76%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서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수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삼다수, 백산수 이런 걸로도 활용하고 있고 온천 같은 걸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온천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활용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빨래, 목욕, 설거지할 때 같은
생활에 사용되는 용수를 보고 우리는 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고 있죠. 변원사나 밭농사 이런 걸 지을 때도 사용이 되는 거고, 소나 돼지, 닭 같은 걸 키울 때, 가축을 키울 때 사용되는 이런 것도 농업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든지 꽃을 키우는 것도 원예에 관련된 것도 바로 농업용수라고 볼 수 있겠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보통 제품을 생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모터가 가열되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수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보일러 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면서 그 달궈진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그걸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보일러 용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용수가 있는데요. 유지 용수는 보통 하천을 유지한다든지 수질 개선이나 가뭄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댐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물의 오염을 방지를 해야 되고요. 물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해수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태양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태양에너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가장 윗부분을 보고 우리는 표층이라고 합니다. 이 표층의 수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표층에서 깊어질수록 이 태양 에너지가 점점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점점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수면 근처의 수온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수온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인데요. 그 아이스 커피를 드실 때 아이스 커피에 위에다 샷을 붓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는 우유가 있고 위쪽에는 커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쪽은 뜨겁게 되고 아래쪽은 차갑게 되겠죠. 이거를 스푼으로 우리는 고루 섞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미지근한 커피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 스푼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층에서 해수를 섞어주면서 해수의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양에너지랑 바람이 해수의 수온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의 층상 구조는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서 해수를 3개의 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합층 같은 경우는요, 태양에너지도 많이 받게 되고 바람도 불게 되면서 많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의 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은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태양 에너지가 수심이 내려갈수록 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의 영향도 전혀 없고 일정한 수온의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층을 이룬다고 해서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층상구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층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온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람이 해수를 저어주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합층이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한 요렇게 된다고 보신다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더 많이 불겠죠. 하지만 태양 에너지가 조금 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이렇게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혼합층 아래에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뜨거운 거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거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큽니다.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갑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굳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차가운 물이 굳이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겁고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 있고 가볍고 따뜻한 해수가 위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으면서 그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소화제를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해지죠. 안정해지죠. 그래서 이 약이라는 뜻이 안정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온약층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따뜻한 해수, 즉 따뜻한 것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있고 차가운 해수, 즉 차가운 것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섞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천장형 에어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은 엄청 시린데 위쪽 공기는 되게 뜨겁고 답답한 경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돌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경우가 바로 옆에 있는 경우인데, 온돌로 하면은 바닥은 데워지고 이 바닥에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겠죠. 엄청나게 건조해지지 않으면서도 그 전체적인 미지근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따뜻한 물이 밑에 있고 차가운 게 위에 있으면 미지근한 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마지막은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온도로 일정한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 아래 수온이 낮고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을 보고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혼합층 같은 경우는 0에서 200m 정도 되고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200에서 1000m니까 한 800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심해층 같은 경우는 1000m에서 거의 10,000m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부피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게 된다는 건데요. 자,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쪽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혼합층의 온도는 높겠죠. 그리고 심해층과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겨울철은 춥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고 수온약층이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심해층이 이렇게 됩니다. 그 여름철보다는 약간 수온약층이 뚜렷하지가 않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네 번째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가 짠맛도 느끼고 쓴맛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다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녹아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염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류는 그 세계 평균적으로 1000g 중에서 물이 965g이 들어있고요. 35g이 염류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염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제일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짠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맛을 자세히 느껴보다 보면은 쓴맛도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를 가열 또는 증발시키면은 우리가 염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증발을 시키면 먼저 얻어내는 것은요, 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물질을 따로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염분은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g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 1kg, 바닷물 1kg에서 물은 965g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류는 35g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실용 염분 단위인 PSU 단위를 사용하거나 퍼밀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밀은 뭐냐면은 첨분율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기호를 여러분이 퍼센트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퍼센트는 한마디로 백분율 단위죠. 근데 이 백분율 단위에서 퍼센트에서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 붙이면은 천분율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염류가 35g 들어있다. 그러면은 35 PSU 또는 35
퍼밀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 또는 35 퍼밀이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 1000g이 아닙니다. 물 1000g이 아니고요. 해수 1000g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염류가 40g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물은 960g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1000g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평균 염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약 35g이 들어있다. 그러면 물 965g에 염류 35g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염류 35g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는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염화마그네슘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국이 짜면은 물을 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이 너무 싱거우면은 더 끓이면 되는 겁니다. 물을 탄다는 것은 전체적인 염분이 낮아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끓여서 국물을 날린다. 그러면 염분이 점점 높아지겠죠. 더 짜지겠죠.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진다는 것은 덜 짜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염분이 높아지면은 더 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수량과 증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게 되면은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 증발량이 많으면은 바다에 있는 물이 더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염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의 유입인데 담수는 맹물이죠. 그래서 짠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빙이나 결빙인데 해빙은 얼음이 녹으면은 맹물이 들어오는 거랑 같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밍밍해지는 이유가 바로 얼음이 녹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빙인 경우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타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염분이 낮습니다. 근데 결빙이 되는 경우에는요. 천천히 얼 경우에는 소금을 내뱉으면서 얼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바다에 소금이 뿌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빙인 경우에는 염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나라에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증발량, 강수량을 보도록 할 텐데 겨울철에는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수치들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름철에는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뭐 태풍도 오고 폭풍도 오고 뭐 장마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겠죠. 따라서 겨울철과 비교했을 때는 수치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서는 염분이 높다는 거, 여름철에는 염분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담수의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방금 전에 우리가 강수량 증발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염분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파란색은 황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빨간색은 동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강물은 황해 쪽에 좀 더 많이 흐를까요? 아니면 동해 쪽에 많이 흐를까요? 그렇죠. 황해 쪽에 많이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강물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가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염분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해가 염분이 더 낮고 동해가 염분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빙은 해수가 어는 곳은 염분이 높다고 했었고요. 해빙은 빙하가 녹는 곳이 염분이 낮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을 살펴보면 다 동일하지가 않죠. 적도 부근이 조금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극지방은 좀 낮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런 강수량 증발량, 담수의 유입, 그리고 결빙과 해빙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염분에 따라 영향을 주므로 전 세계 해수의 염분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특히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해, 즉 데드시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해의 경우는 약 200퍼밀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세죠. 간장 같은 경우가 거의 한 300퍼밀 정도 됩니다. 근데 사해도 날씨에 따라서는 300퍼밀이 되기도 하거든요. 간장으로 만든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물 위에 둥둥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해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안가 쪽에서는 이 물의 증발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얀색 가루를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된 섬도 관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염류의 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북극해 같은 경우는 약 30g이 있어요. 동해는 약 33g이 있고, 홍해는 약 40g이 있어요. 그래서 염류의 양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크기만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염분비가 일정하다는 건데 전 세계 모든 바다는 염분이 달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지역을 가든 약 77.7%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약 10.9%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77.7%, 10.9%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가만히 멈춰 있지가 않죠. 그래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면에서도 순환을 하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염류의 비율이 일정한 이유는 물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리를 실은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폭풍을 만나면서 배가 당연히 자초되면서 컨테이너에 있던 오리가 이제 이렇게 둥둥 뜨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둥둥 뜨는 인형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일정한 방향으로 이 오리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고무 오리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일정한 물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류는 해수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북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직 계속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해류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적도 지방을 보고 우리는 저위도 지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남극이나 북극을 보고 우리는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좀 더 많이 흐르고 있죠. 이 따뜻한 해류를 보고 우리는 난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류 같은 경우는요, 찬 해류예요. 그래서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에서 이렇게 저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류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우리나라 해류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난류가 많이 갈라져서 형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연해주 해류 또는 리만 해류라고 합니다. 이 리만 해류에 의해서 북한 한류가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차가운 한류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는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난류입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도 있고 여기 쓰시마 섬 아래쪽으로 가는 해류를 보고 우리는 쓰시마 해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안 난류랑 황해 난류가 대표적이고요.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서 북동쪽으로 갔다가 북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필리핀이고 필리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북서 태평양 쪽으로 빠지는 해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는요. 동해안을 따라서 동안 난류랑
북한 한류가 흐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황해는요, 황해 중안부에서 북상하는 난류인 황해 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연안을 따라서 서한 연안유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변동성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난류 또는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난류가 조금 더 세력이 강하니까 난류가 흐를 테고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강하니까 한류가 흐른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국 연안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대체적으로 당연히 기온이 높겠죠. 뜨거운 물이 있는 지역보다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이 기온이 낮고 차가운 물이 있는 지역보다 뜨거운 물이 있는 지역이 당연히 기온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경수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현을 당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의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를 조절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친구는 울고 있는 건데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서 물고기가 살기가 힘들죠. 더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황에서는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추운 데에서는요, 물고기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먹이들도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기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의 온도에서는 매우 물고기가 살기 적합하겠죠. 그래서 적절히 미지근한 물에서는요, 난류성 어종하고요, 한류성 어종이 다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먹이도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도 미지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북한 한류랑 동안 한류가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온도가 형성이 되게 되고 먹이도 많아지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 한류성 어종이 잘 살 수 있는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역은요, 여름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난류의 세력이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겨울에는 북한 한류의 세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뺏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징어 같은 어종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독도가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조경수역은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기가 살기 좋은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고 영양염류와 플라크톤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단원 마지막 주제인데요.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조석 현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석은요,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입니다. 여기는 대부도라는 곳인데요. 이 대부도에서 길에 물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길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길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바다 갈라짐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 같은 경우는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썰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류는요, 이런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물 같은 경우는 육지 쪽으로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썰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물의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조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하루에 약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를 보고 우리는 만조라고 합니다.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를 보고 우리는 간조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간조랑 만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달과 태양의 중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은 지구의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양의 중력보다는 달의 중력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달의 중력은 달과 가까운 쪽의 바닷물을 당겨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밀려나서 볼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룩해진 바닷물이 밀물이고 그 사이의 바닷물이 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밀물, 여기가 썰물이 되겠죠.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의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이 이렇게 두 군데서 나타나고 썰물이 이렇게 두 군데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물이 들어찼을 때를 보고 우리는 만조라고 하는 거고, 썰물일 때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보고 우리는 간조라고 한다는 점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는 각각 24시간에 두 번씩 반복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자, 만조와 간조에 대해 해수면의 높이차를 보고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간조랑 만조일 때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물의 높이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물의 높이차를 보고 우리는 조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황해죠. 황해다 보니까 물의 높이차인 조차가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조일 때는 밀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조일 때는 썰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밀물이 들어차면서 밀물이 가장 해수면을 높였을 때를 보고 우리는 만조, 그리고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를 보고 우리는 조차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해안하고 서해안의 그런 조차를 비교를 해보면요. 동해안의 조차는 수십 센티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차가 낮은 편이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차가 수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차가 꽤 큰 편이고 조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갯벌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독도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9m가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독도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1cm에서 뭐 27cm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독도 같은 경우는 동해기 때문에 수 센티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황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 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과 서해안은 조차는 다르지만 모두 조석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조차가 너무 적어서 조석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조석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차의 실생활 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만조는요.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이제 만조 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간조일 때는 갯벌이나 조개에서 굴을 캘 때나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간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석 현상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살입니다. 그래서 만조일 때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조가 되면서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지역 안에 물이 갇히게 되면서 물고기가 여기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연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내는 방법이 바로 독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밀물이랑 썰물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해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해류에 의해서 모터를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지금 전기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요약 강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